네, 시작합시다. 네. 일단 뭐 크게 보자면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이후에 정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짧게 봤을 때는 5.18 39주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정국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요. 그 상황에서 주목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5.18을 거치면서 여야 간에 또는 뭐 정치 세력 간에 주목해볼 만한 사항 뭐가 있었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거기 뭐 한교안 대표는 그 한국당 대표를 옹호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예. 그 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징계하고 가려다 보면 당 내부 사정이 안팎으로 꼽사등일 거고 그럼 안 갔으면 만약에 안 왔다고 또 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뭐 가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부분이 벌어진 거는 그렇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5.18 행사라고 하면 이것은 화합이자 용서, 화해 이런 장으로 만들어야지. 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확실히 호남표에다 대고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을 해서 5.18 행사장에서 편가름을 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 문 정권이 노 정권하고 다른 거는 좌파 지지 기반과 호남을 노무현 정권은 FTA나 이런 부분으로 일정하게 유리되고 또 부산인이 뭐 부산에서 만든 정권이다 이런 말로 호남하고 유리되면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문 정권은 적어도 한 30% 안팎의 이 지지율을 바닥에 굳히고 그러면 뭐 조사하면 한 45% 안팎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남이 뭐라 그러든 이거는 딱 데리고 가겠다 하는 부분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게 결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기념사가 이제 너무 정치적이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네요. 저는 정반대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제 생각에는 아마 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 지금 참모들이 내년에 40주년에 가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 5.18에 대한 이 지금 폄훼, 그 막말, 왜곡 이것이 정도를 지나쳤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 5.18이라는 가치 자체가 그 지금 여야의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당시 이 5.18 강주 사태라는 것을 갖다 강주 민주항쟁으로 규정했던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5.18에 대한 단죄, 그러니까 5.18에 그러니까 강주 시민들에 대한 학살을 했던 이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를 했던 정치 정파가 이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5.18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 공감하는 일종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 폄훼와 막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너무 지나치게 심화시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 소속의 당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뭐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과 그리고 또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아마 진짜 조금 이 마음먹고 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걸 지나치게 마음먹고 했다고 하잖아요. 마음먹고. 그러니까 그거 마음먹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해서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헌법이 주어진 이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저도 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소장님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뭐 그것도 되겠고 뭐 다른 얘기 되고 5.18 39년 관련해서 뭐 전국에서 주목해볼 만한 변수가 뭐가 있었나라는 문제. 지금 오원의 문제가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문제 하나. 뭐 그거는 그나마 그게 그렇게 큰 문제 된 거 같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오원 그 5.18과 관련해서는 한교안 대표죠. 5.18 행사에 참석했는 그 배경이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저거 황 대표가 거기에 참석한 거를 뭐 여러 지금 해서 그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황 대표는 나름대로 거기를 다음 총선 전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을 감내를 하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건대는 어떤 쪽에 대고는 왜 갔냐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황 대표는 지금 적어도 이 5.18 문제가
차기 총선, 차기 대선에 있어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로 가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일반 당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을 뭐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습 차원에서인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 저기 전 대표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발언이나 그런 태도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인식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적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정략적인 거고, 본질적인 으로 그것이 그 민주운동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태도에서는 수용하는 듯한 태도였다라고 보군요 이번에. 그것이 그거까지는 저 확실히 못하겠어요. 이 5.18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18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말이라든가 어떤 일방적인 폄하적인 그런 자세 태도, 이거 갖고는 총선이 어렵다. 적어도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되겠죠. 적어도 전략적 판단까지는 하였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평가, 그지 진정으로 나오는 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전략적으로 바꾼 것도 내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큰 변화예요. 전략적으로 바꾼 티가 났나요? 그래도 뭐 징계를 어떻게든 징계를 한다고도 하고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단 말입니다. 안 갈 수도 있다고 봤죠. 간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제 5.18에 대한 그 정신에 있는 것까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5.18에 대한 이 지금 뭡니까 5.18이 갖고 있는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말을 설사 마음속으로 그게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걸 갖다 발설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본인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제1야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차기 대권을 좀 노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강주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나름대로의 딱 행동의 뭐랄까요, 이 선이랄까, 자기 나름대로 딱딱딱 그 선을 꽂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거 제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창이 뭐 때문에 제창했냐? 지난번 때는 그때 그 국무총리로 참석했을 때 안 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훈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자신이 그러니까 총리로 재임할 때는 그때는 합창이었기 때문에 굳이 안 따라도 되는 거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지정부 기념일 공식 행사에 재창으로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난 불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황교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일종의 법대로의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나름대로는 내가 참 나름대로 가서 지난번 가서 물세례도 받고 이번에도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이 물리적 충돌이 빚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일종의 정치적 쇼잉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다 갈 것인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 급격한 무경화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결국 중도 외연의 확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어도 한참 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이제 판단이 약간 이제 좀 다르군요. 제가 볼 때 이번 5.18을 통해서 저는 이 국민에 대한 이 역사 교육이 좀 새롭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5.18이 뭔지, 언제 생긴 일인지도 모른다는 그 보도도 많이 봤었고, 그 자체에 대해서 뭐 n분의 1로 어떤 이런 사건이었다는 정도로 아는 이런 부분들에서 5.18이 바로 지금 역사적 이 현재다. 지금 현재에 그것이 맞붙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폭넓게 좀 이렇게 교육의 장이, 역사를 알게 되는 어떤 체험의 장이 됐지 않나. 이번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부각됐던 이 배경이 뭔가요? 39주년인데 무슨 40주년, 50주년도 아니고. 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흔히 말하는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했을 때, 진보 개혁 세력의 어떤 제가 알기로는 그 새로운 어떤 태동이 저는 5.18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5.18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5.18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흔히 말하는 그 보수 반동 세력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뒤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5.18을 하나의 그 고리로서 계속 지금 이제 망언도 쏟아지고 뭐 이래 하지 않나 그렇게 있는데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 동시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잘 모르고 지나온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5.18 전후를 통해서 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쪽이 하나의 그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기세전을 저는 펼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교안도 지금 이제 그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독재 후회를 제외하고서는 이 5.18 부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독재란 말이 이렇게 지금 그 전에 한교안 총리라든지 뭐 나경원 대표 이하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면서 좌파 독재란 말을 많이 했고 KBS 대담에서도 그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이렇게 방송사가 날 뻔하게 참 이렇게 이 대답을 갖다가 몇 초간 못 하셨잖아요. 이게 왜 못했죠 그때? 그 이게 국민들한테 독재란 말이 가당키는 한 이야기냐 뭐 이런 것 같아. 너무 어이없다. 예,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이 하여간에 지금 이 5.18을 그 통해서 국민적 교육이 일어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이 과연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 대결 이런 부분들에서 가지고 우리가 진상 규명, 처벌, 그 다음에 아까 강수환이 이야기했지만 화해, 통합 이렇게 가려면은 첫 번째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 기억 속에서도 그 노태우 정부 들어오면서 이 청문회 해가지고 강주 청문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결국은 이 발포 명령자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 지나온 거죠. 이게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 북한군이 내려와서 난동을 이렇게 선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하니까 이게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전혀 다르게 지금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5.18 그 진상 조사위도 꾸리자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난간에 봉착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본인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이 시점에서 저는 그 한국당도 지금 이제 그 조사위원회 예. 뭐 바꾼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우리 역사에서는 차제 한번 이 진상 규명 차원이라도 정확하게 이 제대로 되고 넘어가야 된다. 네. 예. 제가 이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만 그랬나 모르겠는데 5.18 그날 저녁 시간대 오후에 5.18 광화문 광장에 5.18 기념행사가 아니라 유시민, 양정철, 김어준 셋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그 토크 콘서트를 하던데 조금 그 5.18 저녁에 그거 하는 게 조금 어울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좌파들도 서로 분화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안 그러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이제는 5.18 기념 축하 행사를 다양하게 뭐 토크 콘서트 뭐 문화 행사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아니, 했어요. 10주기 문화 행사죠. 네, 네. 그런데 그 뭐 문화 행사로는 그래도 뭐 5.18은 뭐 어쨌든 좌파들한테는 엄숙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 뭐 웃으면서 뭐 선거 대선 나가는 만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언밸런스하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를 안 따져보고 해서 사람도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5.18 행사의 근본적인 단계에 있는 코드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어떤 성격 그것이 5.18까지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저도 사실 왜 5.18인데 왜 전화를 하지 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추도식이 있는 날, 그러니까 있기 그 전주의 주말에 주로 많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딱 그게 겹쳤다는 거예요. 주말이 겹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번에 10주기잖아요. 10주기고 그러다고 그리고 또 이번에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러니까 그 봉화마을까지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모르겠면 제가 그 행사장에 갔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몰라도 아마 몰라도 그날 5.18과 그러니까 이 지금 겹쳤기 때문에 아마 노무현의 가치나 아마 강주의 가치라는 이야기를 아마 같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그 양정철하고 유시민 그리고 또 김어준 이 세 사람이 그날 토크 콘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그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그 대선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약간은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를 희화시키는 부분,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추모 문화재와 그러니까 강주의 그 가치를 지금 추념하는 5.18을 근본적으로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5월 18일 하면 그날은 누가 뭐래도 1년에서 가장 강주의 날이다. 그래서 그 5.18 다시 되새기면서 또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다지고 이런 날인데, 이 민주당 전체 동원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날 5.18 기념식하고 그 오후에 그거 한다고, 예를 들면 그거 다 참여해라고. 저는 이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일주일 전에 그 문화제를 늘 해왔죠. 그러면은 이런 저런 걸 생각해서 1월에 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그 날짜 자체를 그렇게 나간 것도 그렇지만 또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정말 노무현 10주기에 봉화에서 못 가는 이 수도권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맞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언론에 나오는 전부 다 그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대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양정철 그 원장하고 김의준이 계속 이야기하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로 하고는 좀 씁쓸함을 주는 거죠. 이게 이 날이 어떤 날인데, 그런데 그걸 알고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 친문 세력의 오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의 어떤 스케줄, 이 총선 대선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그날 행사를 갖다 기획하고 그렇게 강행한 거 아니냐. 저는 친문들이 그 양정철 원장이 스타인 줄 착각하는가 봐. 전에부터 우리가 아는 양정철은 결코 국민들한테 긍정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임종석하고 자기가 무슨 자명할 때, 외국에 자명할 때 들어와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같이 하면서 비서실장이 참석해가지고 둘이 부둥켜 앉은 사진을 갖다가 막 나가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좀 뜬금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다 떠나서 총선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최순실이 지가 권한이 있는데, 지분이 있는데, 권력 창출에 지분이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좀 이상하게 행동했잖아요. 양정철이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방금 우리 김 대표가 이야기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요즘에 이제 탁현민이 또 인터뷰하더만요. 중앙일보의 경향신문에 전면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비서나 그림자들은 죽어도 비서 그림자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망하려고 이제 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득이 안 된다고 보군요, 결국은. 네. 아주 더 안 되죠. 죽어도 저기 써야지. 홍 소장님. 뒤에서 주물러더라고. 지금 전번 달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집권 여당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 평가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것하고는 상당히 그것이 갭이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86 세대 또는 그 이후 세대의 가장 큰 지금 이 정치인으로서의 문제가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특히 리더형으로서 참모나 이런 이미지가 아닌 대중 정치인 특히 그 중에서도 리더로서의 그 정치인들이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삼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국민들은 삼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삼철이 이 지금 전국에서 어떤 그런 대중과 호흡을 하면서 어떤 국정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 별로 느끼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의 인식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그 양정철 행보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벤트성 그것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그래요. 실제 양정철이가 대단한 기획력을 갖고서 해서 그런 건지 탄핵에 의한 분위기에서 전반적으로 나라 전번 그 총선이 전번 대선 총선은 그렇게 이루어진 분위기에 되고 그런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그것이 과연 그런 그 삼철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열망에 자연한 표현인지 그거를 명확히다. 만약에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으로서 그게 이루어졌다면은 그 사람들의 공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이 했는 거로 지금 전부 인식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느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대중운동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반대중적인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시각들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모든 성과가 나오면 그런 정치 세력이나 일군들이 다 민주화 운동의 결과를 독식해가고 일반인들은 다 객관화되고 저기 그 주변화되어 버리는 과정을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주체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도 제가 사실은 조금 우려한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과거 정부에서보다도 훨씬 더 빨리 굉장히 이번에는 과거에 어떤 그런 그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래도 분화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독자적인 행보는 훨씬 더 자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더 심해질 초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분화가 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치 개개인들이 국가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정치 매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할만하구나 이렇게 해요. 왜냐 저 사람들은 저런 정치인 갖고 저런 어떤 야만과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하니까 저런 움직일 만도 하구나. 근데 그런 위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 국민들 시각에서 보니까 움직이니까 상당히 이 그 민주화나 그런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봐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네, 제가 아까 그걸 좀 5.18 당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걸 질문했던 이유는 민주당 관련도 상당수의 사람들도 조금 어이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공적으로는 말을 못하는 지금의 풍토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요. 뭐 하는 얘기들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아까 우리 차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39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행사까지도 저녁 때는 그 토크 콘서트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오만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넘어가죠. 최근에 여야 정당들 새 원내대표가 들었는데 나와서 첫 번째로 뭔가 잘해보자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른바 호프 미팅 했단 말이죠. 호프 미팅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차 교수?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호프 미팅 그러니까 지금 맥주의 호프이 아니고 희망을 말하는 호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그날 이 세계의 정파의 대표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들출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치와 포용을 해야 되지만 협치와 포용을 지금 한계의 측면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통해서 선거제는 그렇게 치더라도
이 공수처나 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 부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물릴 수 없는 한수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올린 것은 다 이거 유감을 넘어서 그걸 다 철회하라는 조건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인영 그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복귀시켜야 되는데 줄 명분이 사실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깝깝한 상황일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도 해군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그 민주당 신임원내 대표가 지난번 전국 파행에서 유감이다 정도 하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거기서 해군했을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해군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고 가면 마냥 장애로 나갈 수만 있느냐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또 하나 그건 당장 뭐 민생 현안이라는 부분 이 부분들도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국회로 외면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깝깝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원내대표의 교체는 의미 있는 변수라고는 안 보세요? 이인영으로 바뀐 거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농내 소위 말해서 비문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돌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지금 뭐 이 그 민평련 소속이라고 하고 약간 이 지금 친문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범주류거든요. 범주류고 그리고 지금 한교안 대표가 규정했던 이 무덤에 있어야 될 세력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운동권 철학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독인 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네.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앞서 제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문제는 결국 지금 이번의 싸움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년 총선 더 나아가서는 대선인데 이 과정에서 자기 집토끼만 모아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시점과 명분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가 아마 큰 그 숙제가 될 것 같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사실 이번에 선거 패스트 제를 제3당으로서의 제가 생각해도 바른미래당이 저희 정치적인 이번에 영향력을 가장 제일 잘 가시한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이 약간은 스스로의 자중진화를 그러니까 자초하는 이種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그러한 이 그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바람으로서 오히려 더 지금 그 주류 세력들 당 주류 세력이 지도 세력이 지금 더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오기 전에 보니까 뭐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뭐 정신이 퇴락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손 대표를 바로 면전에 놔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보면 이번에 이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 행사한 것 자체가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운명을 제초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당이 전부 다 지금 한계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외골수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누구도 먼저 이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프 미팅 사진 한번 찍는 거 빼놓고 무슨 변화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 못한다. 당내 사정도 있고 뭐 그렇다. 그렇게 보네요. 네.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느 정당도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진단 부분은 제가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패스트트랙 제가 공수처 부분을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 좋게 보면 신의 한 수 즉이지만 이게 뭐가면 공수처 그 자체만 패스트트랙 올렸더라면 신의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선거 제도가 같이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하면 그게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잘못하면은 악마의 한 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내년 지금 총선 1년도 안 남겨놓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이 문제들인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패스트트랙을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자유한국당이 이걸 못 받아들이냐면 뻔하지 않습니까? 즉 비례대표 부분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고 그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 내놓는 의원수 축소안이 오히려 국민 여론상으로는 더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되고 지금 여기에 두고 의석을 내면서 이 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 국면 지속이 돼도 한국당으로서는 여론 지지에서 손해볼 게 없다라고 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왜 지금 이게 그러면 또 민주당이 이거 강행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자 패스트트랙 유심히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면은 여기에 되고 첫째 뭐가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근자의 18대부터 매번 우리가 전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은 매번 조사할 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평가로 계속 나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의원 수를 늘려돌려고 할 만한 접근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정치 이론하고 별건으로 자기가 직접 선출되지 않는 국회는 국회의원을 안 봐요. 솔직히 비례대표, 그건 정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 그 비례대표들이 와서 우리 정치 현실에 두고 정치 이론가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출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비례대표를 왜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무슨 여론조사를 해봐도 거의 50% 전후에 되고 찬반에 다 갈리고 있어요. 50% 전후에 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무조건 역풍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 문제는 이 공수처 문제는 별건으로 선거제도는 어떻게 집권 여당이나 범여권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뭐 전체 국회 뭐 어떻게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이것은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이걸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속성들을 다 파악하고 있을진데 자유한국당이 이것까지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면서까지 과연 원내에 시켜 들어가겠냐는 거죠.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그대로 가더라도 자유한국당한테는 여론에 손해볼 게 없다라는 판단이신데 뭐 아까 얘기 들으면 또 시간 이대로 가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또 이해찬 대표는 얘기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저는 이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아마추어들 나경원이 황교안이 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한 달만 할라 했다 장외 투쟁을 그 들어가는 거를 저거 입으로 나를 박아요. 그다음에 호프 미팅이니 무슨 이인영이하고의 깔맞춤 무슨 뭐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이런 말 하기 전에 이인영이가 한국당을 찾아와서 좀 만나자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적어도 나가게 된 동기를 보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뭘 지금 가서 허프집 미팅 한다면서 웃고 있고 무슨 밥 잘 사주니 이러니까 대표는 지방에 장애 투쟁하러 다닌다면서 장애 투쟁은 한 두세 번 하고 하는 거는 무슨 청소차 뒤에 타고 다니고 무슨 복숭아 따로 다니고 예? 무슨 뭐 학부모하고 간담회하고 다니고 그리고 원내대표는 무조건 들어가는 날짜 정해놓고 못 들어가서 안다는 가출을 하려면 부모가 막 시급하도록 애 나갔다 저 우찌해야 되는 광고 내고 이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가출한 건지 이게 집구석 전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지 그러니 저런 자들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욕을 하려면 정권의 제일 아쉬운 측면을 날카롭게 찔러야지 독재자의 후예니 뭐 이런 말은요 개나 소나 요즘 다 하는 거예요. 문재인 보고 그 말 한다고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나 하면서 마치 한국당의 지지층한테는 문정권이 저절로 망할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 저 한국당 지도부가 빨리 드러내지지 않으면 한국의 저 보수야당 큰일 났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해창 이후에 한국당이 그 결기를 보여준 오랜만에 그 뭐 전부 다 웰빙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다 온실 속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 손 하나 드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막으려고 그 한국당에서 그럴 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이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친구는 82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 데모도 한 번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야. 이게 탁탁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연설도 어색하더라고요. 안 해본 놈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한국당이 선전했다. 이게 저는 보는데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 어쨌든 본인들이 보수 세력 내에서 존재감 확보와 일정 정도 지지층을 다시 결집 뭐 한때는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갔다 할 정도로 그 부분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게 성공했다 보는데 그 더 이상 예를 들면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죠. 이게 이 한교안 대표가 그 장애 투쟁을 하면서도 금방 지적한 대로 자기 뭐 이 대선 캠페인 하는 듯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민생이란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어부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도 상당히 그 이 한국당 자체의 한계, 한교안 대표의 한계라기보다는 한국당 자체의 한계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친구는 저는 상당히 좀 예리하다고 보는 친구인데 지금은 깔끔하게 조건 없이 등원해서 민생을 따지는 것이 진지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협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진짜 자기들이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명분을 달라. 의원들도 진짜 막 이 결상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홍 대표는 뭐 관리가 없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25일이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장애 집회하는 날이라. 전국 돌면서 마지막. 그리고 거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5월 말에서 6월 말 한 달 정도가 된 시점이요. 4월 말에서 5월 말. 4월 말에서 5월 말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도 지났고 장애 집회도 마지막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생을 내걸고 이게 뭐 이 민주당에서도 유감은 표명하겠다고 이인영 대표도 그러고 전략회에서도 그렇게 아마 난 모양인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말꾸밈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여야 합의해서 해야 된다. 합의를 노력하겠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이 말 표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어부리고, 그 민주당 쪽은 어쨌든 추경이 중요하니까 그 추경을 언제까지는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로 서로 이 속에서 이 조정이 돼서 저는 국회 정상화는 될 것이다. 이게 국회 정상화는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이제 이 각자의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제 고민은 저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한국당이 그 외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한 20% 지지만 가지고는 총선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게 수도권에서는 뭐 판판이 나가 떨어지겠죠. 그 외에 자기들이 어떤 이 능력을 보여주고 새 인물을 수혈할 것이냐.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당은 이제 국회 자체는 정상화를 하겠지만 각 당의 어떤 이 총선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러고. 네, 알겠다시피 패스트트랙 관련은 현재로서는 뭐 한국당은 취소하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합의점이 마련되면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그대로 지금 입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지금 여러 사안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동구 대표가 얘기하는 합의 이후의 추진 과정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붙여가지고 적당히 타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입법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딜을 쳐가지고 제가 볼 때 의원 정수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쌍방이 같이 합의해서 늘리면요, 그 욕을 해요. 국민들이 대부분 두 쪽 중에 한쪽에 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욕도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딜을 쳐서 지역구를 안 줄이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될,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놈이라고 해야지 이 대목에서. 글쎄 뭐 구체로 놈을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의원수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 줄이진 않더라도 현상 유지를 보는 거죠. 건데, 근데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헌법이 200석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융통성이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300명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산 소요하고 그걸 갖다가 일종의 딱 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 320명을 하든 프로 330명을 야구에서 하든 셀러리 캡이라고. 셀러리 캡 그러니까 상한선을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국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 필요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이 500조 원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한 명이 지금 그 나름대로 국정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될 게 1조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20명, 30명 늘어서 정부의 예산 허투루 쓰는 걸 제대로만 감시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나쁘진 않다. 지금 이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이 지금 그 의원수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수가 늘어나서 더 많이 감시를 한다는 거 보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숫자만큼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보는 거죠. 소위 갑질이나 아니면은 그 저기 이 그 부정 비리를 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시해야 될 대상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 주체로서 감시를 제대로 하고 국정과정에 대한 이 저기 그 감시를 제대로 하면은 누르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홍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국민이라는 개념, 그래 국민이 실질적으로 정치 행위에 나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결국 그거는 아니 근데 물론 여론으로만 나타나는 게 그런데 나타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각 정치 세력, 각 당의 어떤 이해관계 이 속에서 어떤 한 발씩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선거법이 합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현재 의석을 갖다가 보장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은 자기들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은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다 보니까 선거법을 받다 보니까 225명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걸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 물꼬가 이 자연스럽게 트지 황 소장 얘기하시죠.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책에 보면 IOC 위원회 뇌물이 피파의 뇌물보다 훨씬 작대요. 그 숫자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뭔가 중요한가 하면 저는 막 늘리려면 50명 이래 늘리지 말고 한 1000명으로 늘리가 광역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3분의 1로 해버리는 거예요. 월급을. 아까 그 셀러리 캡 하자 했잖아요. 한 1000명 늘려서 국회의원 월급은 350만 원이다. 국회의원 한 1000명쯤 되면 350만 원 주고 보좌관은 한 2명씩만 붙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권없이 떨어진다 이거지. 뭐 그리고 차 무슨 기름값이고 뭐고 다 이제 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럼 1000명쯤 되고 350만 원 받고 이러려면 고급 인력들이 그걸 이제 이 사회 봉사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이 큰 의지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안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시시하니까. 그리고 뇌물도 해먹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걸 굳이 특권 주면서 숫자를 제한할 게 아니라 50명 늘릴 게 아니라 이왕 늘리려면 한 1000명 해버려가지고 광역원 없애버리면 돼요. 광역원 역할을까지 겸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늘려서 월급 한 300만 원 주면 이 뭡니까 이 중도 임금이 한 350만 원인가 그래요. 중위 소득이 그럼 한 350만 원 줘버리면 국민들도 찬성할 거고 심부름꾼 많아지고 좋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황 소장 생각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내리면 내릴수록 특권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측면 저는 100% 찬성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 3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건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제는 예를 들면 뭐 광역 그러니까 3단계로 돼 있는 걸 2단계로 줄여서 거기서 남는 인원을 국회의원 늘린다. 그 정도는 저는 뭐 충분히 국민적 합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일단 국회의원 수가 지금 이 300명이 이게 절대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융통성을 발휘할 소지는 있다. 그 부분이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숫자를 늘려서 특권을 줄일 수 있다 한다면 뭐 많은 국민들이 저는 찬성할 거라고. 그대로 비교될지는 몰라도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역 분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권한 이임, 예산 이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러는가요? 내가 그 당시 이래저래 공개할 수 있는 또는 공개할 수 없는 여론조사들을 몇 차례 했었는데 물어봤어요. 지자체에 과연 현재 지자체가 그런 분권형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저기 영양가가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니 거의 한 10%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그런 어떤 의지고 광범위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지금 흐지부지 요즘 누구 뭐 지역 분권화 이야기 크게 그래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물론 김 대표 말 따라 어차피 국민 여론은 있어도 정치권의 협상에서 그런 것이 결정이 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민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하고 많이 벗어나게 되면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치 집단들은 먼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 도태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제 되게 얘기하면 이제 총선 국면 시작이 됐다라는 정도만 얘기하는데 정부 여당은 이제 2년을 넘어서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을 마주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정책적인 행보에서 어떤 저 변화라든가 다른 뭐 노리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차지영 교수 어떤가요?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 굳이 뭐 총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년 지나고 나서 뭔가 정비를 하는 게 있나 그 얘기입니다. 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2년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임 2주년을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는데 보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을 그 잡으면서 생각했던 나름대로 개혁까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상당히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것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적폐청산 같은 경우도 지금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많은 문제 삼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필요하다면 이 정부의 재정을 더 확대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정권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제대로 다 그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피로감을 성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저는 크게 봤을 때 방향은 맞다. 방향은 맞는데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미세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모두 그러니까 나를 찍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느냐.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장애투쟁도 하고 막말도 하고 5.18에 대한 표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긴 측면이 분명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럴수록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파가 뒷걸음을 치면 칠수록 문 대통령 한 걸음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이 야당과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그 자세가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청와대 개별 회담 같은 경우는 왜 거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큰 정치적인 그러니까 아젠다 나름대로 소명의식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방식이 옳다는 부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손을 내밀면서 뭔가 그 과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인다고 한다면 설사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국면을 오히려 자기 거로 갖고 갈 수 있는데 짧게 질문요. 그러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합니다. 저는 내가 집권 해먹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상대가 나보다 더 멍청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현재?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멍청하지요. 그러니까 멍청한 한국당을 데리고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봐요. 서로 멍청해서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안 좋은 건데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지금 뭐 그게 지금 앞으로 한국의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그렇게 가는 꼬라지가요. 그래서 지금 경제에서 보면 그런 수치들이 전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겠죠. 내년 총선까지는 벼락이 쳐도 저건 벼락이 아니고 그냥
후레쉬 불빛이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총선까지는 꽉 뭉개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는 부분을 막아보려고 뭐 주경 풀고 이제 노력은 하겠지요. 갖가지. 그리고는 절대 인정 안 할 거라고 봐요. 경제 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이래 된 거 그냥 고지고 여기서 인정한다고 뭐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이 제가 더맨 더머 중에서 황교안이가 더머라는 이유를요 보면, 자 식량 때문에 만나자 했어요. 그럼 황교안은 식량이 아니라 자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점으로 복귀시켜라. 그러면 조건과 뭐 이유가 달지 않고 뭐 10명이 만나든 20명이 만나든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1대1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그 뭐 니만 어떻게 만나주냐. 그 사실 아까 말대로 차 교수 말대로 내가 문이라면 1대1로 만나주겠어. 그래가지고 황교안 보고 식량 이거 이야기를 하면 확만 쏟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야당이 최소한의 정무이 어떤 정치 감각조차도 상실한 상황에 와 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여당이 봤을 때 자신이 있으니까 자 공수처 만든데다가 이제는 또 경찰도 또 경찰이 좋았죠. 이제 검경수사권 경찰 준다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국수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사도 또 민간인으로 또 청와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SS 친위대 만들고 하나는 게시타프 만들어 갖고 해먹겠다. 이리 되면 이 사이에 지식인들이 그래도 뭐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로파간다가 통하니까 지식인부터 뭐라 할 사람이 입 다 쳐닫고 있는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식 우미나 정치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고 자신하고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도 아니라고 버티면 제가 볼 때 좀 굴러는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지금 거의 이긴다고 확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점점 더 밟아버리는 게 거의 저항 의지를 갖다가 이렇게 상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일부러 더 밟아버리는 것 같아요. 말도 더 세게 하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이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청와대 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면서 쭉 함께했고 또 그때의 어떤 소회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해놨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가오는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그렇게까지 몰렸을까? 그 이제 지지율이 이제 현격하게 떨어지고 한 자릿수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런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이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서 그 호남 세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라크 파병, 한미 FTA 같은 경우로 진보 세력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소수의 어떤 뭐 노사모 중에서도 이렇게 돌아선 사람도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 큰 틀에서는 촛불 세력 이게, 그리고 그 민주개혁 세력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냐면은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60% 정도 문제점을 감안하면서도 어쨌든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문제점을 이렇게 이 정책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 데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가 이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추어라고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비판 받아도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3축에 의한 어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못지않게 저는 공정 경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지금 시장 경제의 틀을 갖다가 넘어서는 것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 틀 내에서 어떤 경제 변화를 이야기해왔고,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지금 시장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이 공정성이 보장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개혁을 갖다가 함께 추구하면서 갔더라면은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함께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당장의 해결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살만한 그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뢰를 줬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 어느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에 김상조 위원장이 그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인데 이 어쩌 말하면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 있는 그 일을 함께했던 그 비서실에 따르면은 김상조 위원장은 거의 포기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말까지 들 정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 촛불 세력이나 민주개혁 세력과 함께 총선을 치르고 이 승리를 통해서 정초 선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저는 뭔가 이렇게 프로다운 어떤 국정 운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저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거기에서 흔히 말해서 지금 친문 세력이라 하는 그런 풀의 어떤 제한적 부분들이 이 선거를 갖다가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시에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비대위 출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 소장은 덤앤더머의 선거가 될 거라고 좀 봤던 건데 좀 다른 지금 뭐 현재 국정의 난맥상을 국정협의체 이런 식으로 풀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서 그는 지금 어렵게 되어 있다. 제가 그 부분은 몇 가지 이제 짚는 부분인데 초기에 중요한 정책, 그런 여야 간에 국민의 뜻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정책을 초기에 너무 일찍이 그것도 장관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발표 양식 그 과정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만나서 정책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 만나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는가요? 할 이야기가 없는데 국정협의체 만들어서 자꾸 이야기하자 그러면 뭘 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여당이나 현 정부 청와대에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지금 그 중요 정책들을 지금 바꾼다? 그러면 현 정부는 아까 얘기한 촛불 세력이 얘기했는데 그 세력부터 이탈이 벌어집니다. 총선 못 치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내가 봐도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 절대로 초기에 결정했는 정치적 결단들을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경제정책의 결과는 단시간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 정도 돼가 나타나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통계를 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 논란이 벌어진 거죠. 통계 논란이 벌어진 건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의미에서 여당, 대통령이 야당을 포용하는 이런 어떤 모양새로 인해서 이 국정협의체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은 국정협의체 이야기를 해도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집권 여당이 왜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다. 소득주도 성장 문제도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전이가 된 이후에 소득주도 정책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한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차퍼져 버리면 이제는 뭐 그런 어떤 그 대기업 그런 이제 달리 표현하면 대기업 개혁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 두고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가면은 대기업 그걸 월급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영체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 지금 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업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영체소상공인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기 일하는 고용층들도 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지는 상황입니다. 네. 차재원 교수 아까 황장 소장이 지금 뭐 정부 여당이 아주 문제가 많은데 더 무능한 야당 때문에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야당이 무능하다 그걸 떠나서 네. 거기에 대한 판단.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 황수장은 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그 양당의 격차가 상당히 다시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민주당이 잘했어라기보다 분명한 거는 뭐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멍청하다기보다는 한국당이 자책골 때문에 분명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까 우리 홍 소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장애 투쟁하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론 지지도 계속적으로 높게 갖고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못 해준다고 한다면 과연 지지층이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념적으로는 좀 뭉칠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면 그것이 그러니까 정당이 그러니까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냐? 저는 거꾸로 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장애에서 강경 투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해군의 명분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기도 힘들고 돌아오기도 힘든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장애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상, 정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난번 SBS 여론조사인가에 보니까 2%로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에 비하면 지금 택도 없이 낮은 것이지만 이제는 리스트에 올라갔다 이거죠. 일각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나경원을 뭐 다음에 뭐 서울시장감이 아니라 대통령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지금 한국당 투톱끼리도 상당히 이 알력과 이 경쟁이 시작된다. 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그러다 되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투쟁의 강도가 좀 더 에스컬레이션 되고 특히 말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한국당의 막말의 그러니까 이 자충수에 걸리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의 이익, 뭐 한국당의 이익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끌어가는 양당의 거대 양당이 전부 다 한쪽은 자사골 때문에 망하고 한쪽의 자책골 때문에 득점하는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자, 여론조 이야기가 잠시만요. 그거는 5분주 여론 그 동향에 대해서 잠깐 하나 설명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제가 그 선거제도 이야기는 여론하고 상치된다는 거지 여론에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기식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지금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 리얼미터하고 갤럽 조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갤럽 조사는 올라간 적도 없었고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거의 10%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리얼미터가 1%가 2% 차이 갔다가 지금 다시 11%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리얼미터를 놓고 본다면은 그 분석이 맞지만 갤럽을 놓고 본다면은 그런 좁혀진 적 갤럽을 기준으로 보면 좁혀졌다는 것도 좀 의스럽고 떨어진 것도 지금 의아스럽죠. 그래서 근자의 여론조사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은 갤럽 리얼미터는 이번에 보면은 49.4%가 나와서 더 높게 나와요. 부정평보다도. 반면 갤럽은 44%가 나와서 부정적인 평가보다도 더 낮게 부정적인 평가 더 높게 나와. 상반되게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르거나 같이 내려가는 주간 조사 때문에 오르거나 내려가는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각 주간마다 X자로 역으로 가는 것은 이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아주 치열한 정치적 논쟁에서 이것이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자의 여론조사 갖고서 내가 여론조사 얻게 있지만은 판단하기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